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살펴보고 내일장의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8월 막바지 여름이 좀 네. 유독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더위도 쉽게 꺾이지 않고 특히 시장도 수많은 이슈 속에서 시원한 흐름이 없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이 8월 마지막 주 시장 대응을 잘 해보기 위해서 이번 주도 시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일평균 거래대금 연중 최저 8월 지치고 지쳤다입니다. 네, 정말 그 마른 땅처럼 이렇게 거래대금도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8월 중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올 들어 월별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뭐 코스피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난달 기준 거의 10% 가까이 감소했다 이런 네. 내용도 제가 봤는데 네. 지금 대표님 이렇게 시장이 좀 거래대금이 마르는 현상 왜 그런 걸까요? 뭐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이죠. 시장 자체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증시가 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반등을 주긴 줬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또 의구심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라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신용 융자 때문이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신다라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여기 검정색 선이 신용 융자 금액의 금액 순인데요. 7월 15일까지 그 15일 당시에는 거의 20조 원 정도의 신용 융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8월 5일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이게 16조 8천억까지 신용 융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네. 거의 3조 원이 줄어든 것이죠. 근데 3조 원이 줄어든 게 단순하게 시장이 빠지니까 주식을 매도해서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도해서 신용 융자가 줄었다기보다는 시장이 너무 급하게 빠졌는데 대응을 못 하셔가지고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강제 매도가 된 케이스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17조 5천억까지 신용 융자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최고점 대비해서 한 2조 원 이상, 2조 5천억 정도 신용 융자가 아예 돈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이만큼의 돈이 더 들어와줘도 지난번 뭐 7월달, 6월달, 5월달에 거래량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 금액이 당장 들어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조 5천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경기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또 시장이 빠진 거에 대한 어떤 반등을 줬지만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큰 자금, 신용 자금이 크게 이탈되었고 이게 다시 들어온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동안은 쉽진 않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말씀해주신 반대 매매 같은 것 때문에 거래 대금도 마르고 투자자분들의 이 마음도 좀 바짝바짝 마르는 8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사실 오늘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뉴욕 증시가 금요일에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우리 시장도 이 훈풍을 받지 않을까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오히려 오늘 빠졌잖아요. 네. 이렇게 빠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S&P 500은 그래도 지난주 목요일 정도 시가 언저리까지 반등을 줬지만 나스닥은 조금 부족하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약간 경계감이 있었던 부분만큼 조정이 나왔는데 네. 금요일에 상승을 했지만 그걸 다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락 출발했다가 대부분 그것을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이유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저는 그 원화 강세 요인도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원화 강세.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약간 환율이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8월 들어서 1,380원 정도에 있던 환율이 어쨌든 오늘 장중에는 1,320원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8월부터 계속해서 원화 강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3분기는 이제 절반 정도 지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7, 8, 9, 3개월이 있는데 이제 절반 정도 지났고 절반 정도가 남았는데 그 절반 이상이 원화 강세로 인해서 아무래도 수출 제조업체들은
수출 대금을 받았을 때 조금 원화 강세의 피해를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약간 실적이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우려감들이 좀 나와서 오늘 사실은 시장이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하락을 주도한 게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뿐이 아니라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업종군들 또 조선 섹터도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들 기업이 대부분 다 최근에 보면 수출이 잘 돼가지고 지난 1, 2 상반기에 주가가 좋았던 섹터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원화 강세 효과가 좀 역으로 좀 작용했다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결국엔 잭슨홀에 관련해서는 대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줄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좋겠지만 앞으로 가이던스 앞으로 뭐 4분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대한 어떤 실적의 전망치가 예상치보다 높은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반대로 우려감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시장 반등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눈높이가 이제 너무 높아지지 그쵸.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실적이 지금까지 계속 좋았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믿으면서도 이걸 앞으로 시장이 그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 앞서 말씀해주신 뭐 화장품주, 식품주 관련해서 수출 관련해서 좋은 성적을 냈고 주가도 좋았던 섹터가 오늘은 이렇게 원화 강세 속에서 약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거래소에서 코스닥 쪽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증시에서도 지금 코스닥이 유독 탄력이 떨어지는 느낌이고 지난주에는 아예 상승과 하락이 좀 엇갈리는 네. 흐름들도 보여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아무래도 대형주에서 주도주가 나와줘야지 그 하위단에 있는 중소형주에 힘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화요일 시가가 거의 최고점이었고 그로부터 한 4거래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4거래일 동안 지난주 화요일 고점 대비해서 11%가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11%까지 아니지만 꽤 많은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그렇게 움직임이 좋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종목군들이 힘을 못 내다 보니까 중소형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부품주가 힘을 못 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행스럽게 2차전지가 반등을 주긴 했습니다만은 약간 이것도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약간 대형주 쪽으로 좀 반등을 준 것이고 에코프라는 에코프로 BM은 반등을 줬지만 이들 종목군들보다 많이 못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2차전지도 힘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테마주 위주로 작은 테마주 예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은 양자, 역학 쪽 그리고 오늘은 또 액침냉각 그리고 오후장에는 뭐 원격 의료 관련돼서 그러니까 작은 테마주만 움직이다 보니까 코스닥이 힘을 좀 못 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자금 쪽에서 많이 빠져나간 부분들도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좀 힘을 좀 내줬을 때 거기서 주도주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힘 있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부재하다라는 것들도 코스닥이 계속해서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더 약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뚜렷한 주도 섹터가 좀 부재하고 그래서 이제는 좀 하나의 섹터가 시장의 고삐를 잡고 좀 가줬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에 테마성 흐름, 순환매가 너무나 빠르게 돌다 보니까 개인들로서는 투자 포인트 잡기가 너무 어렵다. 많이 어렵죠, 지금. 네, 시장의 호흡을 따라가기도 좀 숨가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럴 때 개인 투자자로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거의 2,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공격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주도 섹터가 없기 때문에 어디가 주도주가 되면서 앞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약간 뭐 금융주 같은 경우 충분히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지난주 후반부터 좀 좋아지고 있는 게 좀 바이오주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 약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모아가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에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주독 섹터가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너무 단발 테마성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됐든 양자 역학 물리학이 됐든 혹은 액침 냉각이 됐든 정말 작은 이슈에 의해서 정말 몇몇 종목만 움직이다 보니까 이걸 잘 따라간다라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날 어떤 뉴스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조금은 쉬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좀 투자를 한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금융주들, 그리고 뭐 바이오주들, 또 바이오주라고 다 투자할 게 아니라 바이오주 내에서도 좀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생물보안법이라든지 혹은 임상이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모아가신 전략 충분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워낙 강세 수혜주들, 어쨌든 금리가 인하하는 게 예전에는 금리 인하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제는 빠르게 워낙 강세 흐름들,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1,200원 초반까지도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워낙 강세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항공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이디어를 좀 착안을 하시면서 좀 업종이라든지 종목을 좀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 지금 항공주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의 투자 포인트도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쨌든 계속해서 순환매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개인 투자자로서는 신중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 국면 전환에 기대를 해보고 싶은 건 저는 결국 다시 파월의 메시지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시장의 거래량도 좀 붙으면서 확실히 투심이 개선되는 상승장을 보고 싶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시장은 저희가 좀 언제쯤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전통적으로 지금부터는 거래량이나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2주 지나면 바로 추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네요. 이제 추석이나 설날 큰 명절을 앞두고 나서는 좀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던 분들도 약간 현금을 챙기시는 그쵸.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갑자기 어떤 빅 이벤트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활발하게 늘어나기 힘든데, 그래도 좀 본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9월 FOMC 이후에는 뭔가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9월 FOMC가 이번에는 또 추석 연휴에 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는 연휴도 있고 또 FOMC에 대해서 아예 거래를 못 하다 보니까, 대응을 못 하니까 더 보수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중립적인 시각을 가질 것 같아요. 하지만 FOMC가 끝나고 나면 명절도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약간 이제 다시 주식을 좀 해볼까라는 심리, 거기다가 FOMC도 끝났기 때문에 이게 좋게 해석을 한다라면 충분히 9월 중순 이후에는 제가 보기엔 대선까지는, 길게 보면 대선, 짧게는 한 10월 중순, 10월 말까지는 좀 상승 랠리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FOMC가 상당히 그 시기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융주, 항공,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이제 만 시장이 치고 나간다라면 이게 주가 지수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큰 섹터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엔 또 반도체 쪽이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큰 섹터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반도체주의 흐름도 저희가 지켜봐야 하고요. 시장 이 시기로서는 추석 연휴 9월 FOMC 이후의 흐름을 좀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파월의 금리 인하 공식화, 항공 정유주 긴 시세 보일까입니다.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있는지 찾아보고 또 앞으로의 흐름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원달러 환율도 오늘 하락하는 흐름을 네. 보였는데 이 안에서 저희 수혜 섹터 바로 좀 찾아보도록 하죠. 일단 저는 뭐 금융주가 일단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금융회사들도 이제 달러 차입 채권이나 발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항공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금리 인하 워낙 강세 수혜주로 좀 볼 수 있는 게
음식료 업종군들도 포함이 되는데 최근에 음식료 업종군들이 약간 수출주로 분류가 네. 되다 보니까 오히려 원화 강세에 대해서 조금 피해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차이가 미국이 만약에 1% 금리 내리는데 우리나라도 1% 금리 내린다라면 사실은 원화 강세가 제한적이겠죠. 크게 강세를 띄기가 어려운데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 내년까지 해가지고 많게는 한 250pp 쉽게 설명해 드리면 2.5%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년까지 간다고 해도 1%에서 1.5%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인하가 되지 않을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금리 인하 속도 폭이 작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원화 강세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1,200원 초반까지도 환율이 1달러 환율이 내려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비행기 그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다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비행기 있죠. 뭐 항공우주가 비행기 만드는 다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여객기는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다 수입해오는 이 제품들이 다 리스를 하기 때문에 달러로 이자 비용, 그 리스 비용을 내는 것들이 원화가 강세를 띈다라면 덜 나갈 것이, 덜 비용이 지급될 거고 네. 또 하나가 이게 대출로 잡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화로 표시한 대출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재무 구조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화 강세 효과로 항공주들 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볼 수 있다. 거기다가 사실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헤즈볼라가 갑자기 이제 조금 무력전이 나오면 무력 시위를 하면서 유가가 사실은 강세를 띠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3% 정도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71달러대에서 77달러대까지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다시 뭐 80달러 이상으로 가기는 좀 쉽진 않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차트 한번 보신다라면 유가가 계속해서 최근 1년 넘게 하단이 한 71달러, 상단이 한 83달러, 82달러였는데 이번 이슈로 82달러를 넘어서 85달러, 90달러까지 간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슈는 제한적이고 다시 유가는 하락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약세를 띠는 부분들도 저는 항공주에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리 차로 인해서 원화 강세가 좀 강화된다면 항공주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료 업종군들이 약간 피해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또 수혜주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곡물이라는 이런 걸 다 수입해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차관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혹시 추가적으로 조금 여쭤봐도 네. 될까요? 방금 식품주 말씀하실 때 이제 수혜를 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각 종목별로 네. 이 매출이 북미향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봐야 되는 걸까요? 이 선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소비가 조금 많은 음식료 업종군, 음식료 업체가 조금 원화 강세의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반등을 못 주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 좀 맞아요.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삼양식품은 라면 수출의 거의 60% 70% 가까이를 지금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수출 비중이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원화 강세 수혜보다는 약간 피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라면주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보다는 뭐 농심이라든지 혹은 오뚜기 같은 기업들이 조금은 더 원화 강세의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음식료 업종을 보더라도 조금 내수의 판매가 좀 많은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이 원화 강세 시장에서는 식품주 안에서는 조금 향방이 갈리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상반기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북미 시장에서의 매출을 올렸던 식품 기업 대신 내수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서는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앞서 항공주와 관련해서는 이 유가의 흐름과 관련해서도 네.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정유주를 오늘 또 봤을 때 오늘 좀 강세를 보였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말 사이에 좀 총성이 오가기도 네. 하면서 유가에 대한 긴장감이 나오고는 있지만 또 유가 긴장감이 너무 이렇게 치솟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 훈구석유 같은 경우는 일부 한 6%, 장중에는 아침에는 한 15% 정도 급등을 네.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진짜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S-오일 같은 경우는 1.4% 정도 상승에 그쳤고요. 뭐 GS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가 흐름들을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뭐 이스라엘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레바논하고의 어떤 교전인 것이지
이란까지는 가고 있지는 않는 거거든요. 이란은 아직까지도 조금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엄청나게 서로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거나 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유가는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오히려 이 부분이 좀 잦아든다라면 지금 연말로 갈수록 좀 산유국들이 증산을 좀 더 많이 할 거라는 전망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수요는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공급 과잉 효과로 인해서 유가가 저는 $70 이탈 가능성도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스라엘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휴전 협상이 잘 마무리되고 있다. 거의 그러니까요. 거의 뭐 이제 거의 끝맺음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네. 교전이 있는 바람에 유가가 급등을 한 건데 또 이 부분이 또 며칠 지나게 되면 또 좀 잦아들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상의 확전 우려는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 유창희 대표의 관심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내일장에는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바이오주 본다라면 좀 바이넥스 좀 주목해볼 만한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9월 달에 이제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에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생물보안법은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서로 의견은 없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공화당은 이 부분을 좀 뒤로 밀어서 자기들 것으로 좀 만들고 싶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하원에서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도 이제 바이오 중에서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CMO, CDMO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생물, 동물 세포 배양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전체 생산할 수 있는 양 중에서 7,000리터를 양산용 전용으로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은 임상용으로 생산을 했다라면 절반 이상은 이제는 시중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CMO, CDMO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원료 의약품부터 완제품까지 그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특히 이제 셀트리온의 글로벌 매출이 증가하면서 바이넥스가 이제 그 물량을 소화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동반해서 매출이 지금 증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바이오주들 보면은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좀 유상증자를 계속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 바이넥스는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서 저는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진다라면 일단 3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21,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21선이 딱 21,5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하면서 9월달 이벤트를 좀 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 중에서 바이넥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현재 바이오주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이 주목을 하고 있네요.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오늘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